네, 안녕하세요. 현철현답의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오늘 현답을 주실 주제는 산업기술 유출입니다. 뉴스에서 산업기술 유출에 관련된 내용 종종 들었는데 산업기술 유출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 어떤 중요한 기술 정보를 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지고 간 거예요. 집에 그걸 재택근무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자료를 봤다. 그거는 처벌이 되는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게 과연 산업기술이냐, 어떤 자료가 산업기술이냐, 영업비밀이냐 여부를 한 사건에서 거의 3년간 이제 재판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 하루 종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중간에 제가 산업기술이 과연 무엇인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쨌든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선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나 정보가 과연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 즉 여러분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검사와 변호인이 다투게 됩니다.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답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에 재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산업기술 확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기술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신청과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산업기술 확인 신청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관련 고시 별표에 아주 세부적인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이제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어떤 기술, 공정기술에 대해서 산업기술 확인을 했으면 내가 과연 유출한 자료가 삼성전자가 산업기술 확인 신청을 받은 그 공정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겠죠. 주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다투게 되는 거죠. 좀 정리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산업기술이란 관련 법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일명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합니다. 2조 1호 남옥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가 위 고시 별표 1에 기재된 첨단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가사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에 대한 권리가 있는 피해 회사, 즉 대상기관이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첨단기술 확인 신청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기술에 대한 첨단기술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가 위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가 해당 기술 특유의 또는 고유의 정보가 아니거나 해당 기술의 핵심 원리 등 기술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거나 해당 제품 또는 기술 전체의 자료가 아니라 그중 일부를 이루는 부품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특유 고유 정보가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애칭 공정에 관한 어떤 기술을 산업기술로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유출했다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기술 자료나 정보가 애칭 공정뿐만 아니라 세정 공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반도체 애칭, 식각 공정의 특유의 또는 고유의 정보가 아닌 거죠.
다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어떤 반도체를 제조할 때 예를 들어 뭐 케미칼 공급 장치가 들어가는데 내가 유출한 자료가 뭐 식각 장비에 관한 어떤 케미칼 공급 장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른 식각이 아니라 다른 장비에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식각 특유의 또는 식각 장비 고유의 어떤 부품이나 그런 기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결국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가 호흡을 잘 해가지고 식각 공정에 관한 어떤 특유의 고유의 자료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재판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을 하게 되면 변호사도 8대 공정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 뭐 관련해서 어떤 장비가 들어간지 뭐 개론서 이런 거 다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근데 이게 뭐 스텝이 굉장히 많고 또 계속 뭐 세정했다 식각했다 뭐 별의별 뭐 그대로 또 막 반복되고 이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결국 의뢰인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것도. 한 가지 더 또 어떤 산업 기술성에 대해 따진다고 하면, 내가 유출한 자료가 어떤 핵심적인 기술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장비에 어떤 원재료를 쓰느냐, 그 원재료가 꼭 그 장비, 그 기술에 있어서 핵심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관련 논문이나 이런 거 통해서 아니 꼭 이 원료를 안 써도 다른 원료를 쓰면 된다라든지, 또 내가 유출한 자료가 뭐 어떤 기술에 대한 전체 공정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일부 공정에 관한 자료라고 하면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일부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체 공정에 관한 걸 알 수 있느냐, 이 자료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주 일부의 자료에 불과하면 이걸 실제로 활용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어떤 학업심에서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일부 부품에 관한 도면을 가져간 것은 결국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변호인이 주장을 했는데, 그 사건에서 재판부가 뭐라 얘기를 했냐면, 고래를 해부해 놓고 해부한 거 이거 일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있었던, 부산 쪽 법원에서 있었던 판단이고, 실제로는 주로 기술 유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쪽이나 수원 쪽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단은 아닙니다. 하급심이고, 그래서 관련된 여러 주장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결국 이런 주장 때문에 이 기술 유출 사건이 한 2, 3년 가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기술 유출 사건에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유출한 자료가 이미 오래전에 관련 논문이나 특허 등을 통해 동일 산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면 이미 초기부터 산업 기술성을 부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유출한 정보가 A부터 뭐 Z까지 있다고 하면 A부터 C까지 뭐 T, U, V까지 이 정도만 논문에 돼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전체가 다 공개돼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논문에서 예를 들어 어떤 범위에 대해서 7부터 11 범위라고 어떤 특허에 나와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유출한 정보가 7부터 11이라는 범위가 아니라 여기 우리 회사에선 9를 적용한다라는 어떤 상세한 실험값이나 최적화된 수치를 말해버렸다고 하면 이 또한 산업기술 유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의 사건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법리 주장을 해야 되는 것도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은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호흡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변호인은, 저도 사건 초기에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초기에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의뢰인께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그리고 뭐 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 특허나 논문 등을 찾아오시면 이제 변호인이 이제 이걸 보게 되겠죠. 변호인도 이제 차츰 알아가는 거고, 재판에 돌입해서 재판을 한 1, 2년을 하게 되면 의뢰인보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이제 산업기술 해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출 사건의 경우 행위자들이 대상 기관인 A 회사에 근무하다가 헤드헌터 또는 과거 A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전 직장 동료 등을 통하여 A 회사보다 기술 수준은 떨어지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인 B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을 제시받아 A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기술 자료를 유출한 경우, 또는 행위자가 대상 기관인 A 회사의 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대표와 다투는 등 불만이 생겨 차라리 퇴사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C를 본인이 직접 창업하기 위하여 퇴사하기 전에 기술 자료를 유출한 경우입니다. 보통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내지는 범행 동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가짜 부품 생산 및 유통이라는 목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조선 기자재 업체가 몰려있는 부산 경남 지역에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기술 유출이 이루어지는 서울 경기 일대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출한 도면을 이용하여 몇 명이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가짜 부품이나 설비를 생산할 수 없고, 설령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매를 위하여 관련 전시회에 출품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 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하여 자신들의 도면과 동일하다는 것과 도면 등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또 부품이나 설비 전체를 모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청을 주어야 하는데, 하청업체에서도 도면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결국 대상기관에 알려주어 결국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기존 특허를 회피하여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PD님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20%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사건의 현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아마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직접 이 사건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한테 닥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랑 관련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시면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